이번 영상은 잉카 제국을 정복했던 프란시스코 피사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파나마 체류 시기는 그가 잉카 정복자 콩키스타도르로서의 야망을 키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재정적, 인적 기반을 다진 결정적인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파나마 행적은 크게 군인 및 행정가, 경력과 잉카 원정 준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사로는 가난한 서자 출신으로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약 27세의 나이에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바스코 누네스 데 발보아는 1513년 유럽인 최초로 당시남해 또는 마르델수르라고 불리던 태평양을 발견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피사로는 발보아가 이끈 원정대에 합류하여 유럽인 최초로 태평양을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이 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태평양을 발견한 발보아의 권력은 쿠데타로 시작되었습니다. 발보아는 파나마에 상륙한 후 무능한 총독을 몰아내고 스스로 다리엔 파나마 해협 근처의 초기 식민지의 총독 겸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발견은 발보아가 본국 국왕에게 신임을 얻고 파나마, 코이바 총독으로 정식 임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국왕은 발보아의 옛 정적들이 보낸 고발장 등으로 인해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새로운 총독으로 페드라리아스 다빌라를 파견했습니다. 다빌라는 대규모 원정대와 함께 부임하여 다리엔의 신임 총독이 되었으며 이미 높은 인기를 얻고 있던 발보아를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보아를 회유하여 보았으나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되지를 않자 결국은 발보아와 협력했던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발보아를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다빌라는 발보아에게 온건한 어조의 서신을 보내 그를 유인했고 발보아는 이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결국 발보아는 다빌라의 명령을 받은 프란시스코 피사로에게 체포되었고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1519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발보아의 부관 중 한 명이었지만 새로운 총독의 부임으로 권력을 잃어버린 발보아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한 그는 즉시 권력을 가진 자에게로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사로는 신임 총독 다빌라의 충직한 부하가 되었으며 피사로는 다빌라의 명령에 따라 옛 상관이었던 발보아를 체포하는 임무마저도 자신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발보아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야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던 피사로는 이 체포와 처형에 대한 공적을 다빌라에게 인정받아 중용되었고 이를 통해 식민지 내에서 그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사로가 정치적 줄서기와 냉혹한 실리 추구에 능했음을 보여줍니다. 피사로는 발보아 밑에 있을 때부터 발보아가 원주민들에게서 들은 남쪽 바다 태평양 너머에는 금이 무한히 많은 곳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발보아 역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태평양을 발견하고 더 남쪽으로의 탐험을 원했지만 자신을 모함하였던 정적들과 피사로의 배신으로 인해 결국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발보아의 처형 후 피사로는 발보아가 확보했던 남방 탐험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계승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사로는 다빌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아메리카 탐험 원정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그는 잉카 제국을 발견하고 정복하여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는 역사적인 콩키스타도르가 되었습니다. 발보아의 비극적인 최후와 피사로의 성공은 신대륙 정복 시대의 탐험가의 공로보다 정치적 권력이 더 중요했으며 한 사람의 몰락이 다른 사람의 거대한 야망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을 인정받은 피사로는 파나마 시티가 설립된 해인 1519년 파나마 시티의 행정장관과 같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피사로는 이 지위를 통해 어느 정도의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당시 파나마 시티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정글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만족할 만한 자리나 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더 큰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파나마에 머무르던 피사로에게 에르난 코르테스가 소수의 병력으로 아즈텍 제국을 정복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1521년경에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남쪽 어딘가에 황금이 가득한 나라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자 피사로는 이를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사로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동료인 디에고 데 알마그로와 에르난도 데 루케 신부와 함께 개척 회사를 설립하고 잉카 정복을 위한 탐험에 착수했습니다. 피사로와 그의 동료들은 이 파나마를 거점으로 삼아 1524년부터 152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미를 향한 위험한 탐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탐험들은 파나마에서 출발하고 파나마로 돌아오면서 잉카 제국 정복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한 과정은 수년에 걸친 탐험, 파트너십 구축, 스페인 왕실의 공식 승인의 확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잉카 제국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정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피사로는 잉카 정복을 개인적인 사업으로 시작하지 않고 개척회사를 설립하여 자금과 병력 조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피사로는 3명의 핵심 인물로 구성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 자신은 탐험을 직접 이끌 지도자 및 지휘관 역할을 하였으며 디에고 데 알마그로는 원정에 필요한 식량, 무기, 병력 조달 및 지원 역할을 하였고 에르난도 데 루케는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주교 가스파르 데 에스피노사가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또한 그를 모르는 피사로와 알마그로를 대신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하며 본국에서 국왕으로부터 원정 허락을 받을 때도 모든 서류의 사인마저 대피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파나마를 거점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남미 서해안을 탐험하며 잉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1차 탐험 1524년은 콜롬비아 해안까지 진출했으나 병력 손실과 식량 부족으로 실패를 하였고 2차 탐험 1526년대에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 툰베스 지역에 도착하여 잉카 제국의 발전된 문명과 막대한 황금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탐험에서 잉카인과 접촉하고 일부 황금과 야마 등을 확보하여 잉카 정복의 현실성을 증명했습니다. 피사로의 잉카 원정 당시 수탁섬의 13인 이야기는 그의 2차 탐험 중 겪었던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일화는 피사로의 결단력과 그의 동료들의 끈기를 상징하며 정복의 전설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1527년 피사로, 알마그로, 루케가 추진한 2차 탐험은 남쪽의 황금의 제국을 찾기 위한 결정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탐험은 악천후, 식량 부족, 질병, 그리고 원주민과의 충돌로 인해 수많은 병사를 잃으며 실패 직전에 놓였습니다. 탐험대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병사들은 파나마 총독 페드로 데 로스리오스에게 끊임없이 철수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총독은 병사들의 고통을 듣고 후안 타푸르가 이끄는 9호선을 보내 피사로와 탐험대를 즉시 파나마로 귀환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철수선이 가요 섬에 도착했을 때 피사로는 탐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극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피사로는 자신의 칼을 빼어 땅의 동서방향으로 선을 그으며 병사들을 향해 이 선의 남쪽은 고난과 굶주림이 기다리는 페루를 향한 길이지만 그곳에 가면 부자가 되어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선의 북쪽은 파나마와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은 이 선의 남쪽으로 넘어가라라고 외쳤습니다. 피사로 자신을 포함하여 총 14명만이 그가 그은 선을 넘어 남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병사들은 파나마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 14명의 용감한 사람들은 섬에 남아 7개월 이상을 고립된 채 견뎌내었습니다. 피사로는 이 13인과 함께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했고 마침내 툰베스 지역에 도착하여 잉카 제국의 발전된 문명과 황금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페인 역사에서 피사로와 그의 동료들을 운명적인 영웅으로 묘사하는 전설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후속 정복 원정에 대한 왕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잉카의 풍요로움을 확인한 피사로는 자신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직접 스페인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529년 피사로는 황제 카를 5세를 아련하고 탐험에서 얻은 잉카의 증거물인 황금, 야마 등을 보여주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잉카 정복에 대한 법적 권한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그가 노획한 물건들을 확인한 카를 5세는 피사로의 정복 계획을 승인하고 피사로에게 누에바 카스티아 총독 및 대장군이라는 최고 위직과 정복 권한과 세금 면제 등 재정적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동료 알마그로에게는 피사로보다 낮은 지위 투메스 요새의 지휘관을 부여했는데 이는 나중에 피사로와 알마그로 간의 내분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결국은 두 사람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피사로는 승인과 함께 병력을 모집하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족과 동양 사람들을 모으고 특히 자신의 이복 동생들인 곤살로, 후안, 에르난도를 합류시켜 원정대의 핵심을 구성했습니다. 스페인 군인 약 180명,
그리고 말 37마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소수 병력은 철제 갑옷, 화승총, 강철 검 등 당시 잉카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유럽의 최신 기술 무장을 갖추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돌아온 피사로는 파나마에서 최종 준비를 마친 후 잉카 정복을 위한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잉카 제국이 마침 황제 와이나 카팍의 사망 이후 두 아들인 아타후알파와 우아스카르 사이의 계승내전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시기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사로는 1532년 툰베스에 상륙한 후 내륙으로 진군하여 최종적으로 카하마르카에서 황제 아타후알파를 카하마르카 전투에서 사로잡음으로써 잉카 제국 정복의 결정적인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간은 1532년 5월부터 11월 카하마르카 전투 직전까지 약 6개월간에 걸친 잉카 제국 침략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피사로는 1532년 5월에 선발대와 함께 툰베스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탐험 때와 달리 도시는 잉카 제국 내에서 벌어진 우아스카르와 아타후알파의 내전으로 인해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피사로는 툰베스 남쪽의 산 미겔데 삐우라라는 곳에 스페인 식민지 거점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잉카 제국으로의 본격적인 진격을 위한 보급로와 전진 기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피사로는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잉카 제국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몇 달간의 준비를 마친 후 잉카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극소수의 병력 약 168명만을 이끌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 황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피사로의 소규모 군대는 안데스 산맥에 험준하고 위험한 지형을 2달여에 걸쳐 행군했습니다. 이들은 잉카의 도로 시스템을 이용하며 진격했습니다. 피사로의 병력들이 카하마르카 근교에 다다랐을 때 잉카 황제 아타후알파가 대군과 함께 인근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당시 아타후알파는 막 내전에서 승리한 직후였으며 카하마르카의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며 쿠스코로의 승리 행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피사로는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정복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전투를 최대한 피하고 황제를 사로잡아 제국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532년 11월 5일 마침내 피사로는 에르난도 대 소토와 그의 이복 형제 에르난도 피사로를 사절로 아타후알파에게 보냈습니다. 소토는 말을 타고 아타후알파를 접견했으며 황제 앞에서 말을 돌진시키며 급정지하는 등 스페인의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아타후알파는 처음 보는 말에 강한 인상을 받았지만 스페인 군대를 깔보고 경계심을 갖지 않는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했습니다. 당시 남미에는 소, 말, 닭, 돼지 등의 가축이 없었기에 모든 것이 신기했고 또한 전설로 내려오는 비라코차의 신화처럼 하얀 얼굴의 백인과 신의 동물처럼 보이는 갑옷을 두른 번쩍이는 말을 보고는 여러모로 판단이 흐려진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접견 후 아타후알파는 다음날 11월 16일 스페인인들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타후알파의 거대한 군대 규모와 황제가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에 피사로의 병사들은 겁에 질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피사로는 아타후알파를 사로잡기 위한 대담하고 기만적인 계획을 최종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532년 11월 16일 아타후알파는 수많은 비무장 호위병과 신하들을 대동하고 카하마르카 광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군대가 겁에 질려 도망칠까봐 무기를 지니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비라코차의 전설을 생각하며 신의 군대를 놀래키지 말라는 명령이었다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면 피사로와 그의 병사들은 광장 주변 건물들에 매복하여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사제 빈센테 데 발베르데가 아타후알파에게 다가가 이 속에 하느님의 말씀과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하며 성경책을 건네주었고 기독교와 스페인 국왕에 대한 복종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타후알파는 성경을 받아 펼쳐보고 또 귀에 대고 소리를 들으려 했으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자 자신을 우롱한다고 생각을 하여 화를 내며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행동을 신성 모독으로 규정한 피사로는 매복해 있던 병사들에게 공격 신호인 산티아고를 외치며 돌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승총, 강철검, 말탄 기병, 그리고 대포로 무장한 스페인군은 비무장 상태의 잉카 대열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과 혼란 속에서 비무장한 수많은 잉카인 약 3,000명이 학살당했고 피사로는 직접 돌격하여 황제의 가마를 지키던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아타후알파를 생포하였으나 스페인 측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카하마르카 전투로 불립니다.
아타우알파는 생포된 후에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스페인 군대를 돌려보내기 위해 전례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자신이 갇힌 방의 벽에 서서 손을 들고 손이 미치는 곳까지 금으로 가득 채우고 옆방은 은으로 2번 가득 채워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피사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잉카 제국 전역에서 금과 은이 카아마르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8개월에 걸쳐 약속된 몸값은 모두 채워졌습니다. 총량은 현재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몸값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 내부에서는 아타우알파의 생존이 언제든 잉카의 대규모 반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특히 아타우알파가 감금 중에도 자신의 동생이자 정적인 우아스카르를 몰래 처형했다는 사실이 피사로에게는 큰 구실이 되었습니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반역, 우상숭배, 간통, 근친상간 등의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명분 없는 종교적 정치적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잉카 제국의 황제에게는 일부 다처와 사촌이나 여동생과의 혼인이 태양신의 혈통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허락이 되었던 잉카 제국의 법이 있었지만 근친상간, 간통죄까지 스페인식의 법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1533년 7월 26일 아타우알파는 처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래 형벌은 화형이었으나 아타우알파는 화형을 면하기 위해 죽기 직전 세례명 프란시스코라는 세례명을 받고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잉카인에게 화형이란 영혼마저 없어지게 되어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풍습이 있었기에 개종을 하면서까지 화형을 피하였습니다. 개종의 대가로 형벌은 교사령으로 낮춰졌고 아타우알파는 카아마르카 광장에서 교사령에 처해졌습니다. 아타우알파의 죽음은 잉카 제국의 중앙 권력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고 피사로는 꼭두각시 황제를 옹립하며 잉카 정복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40년 동안 끊임없이 잉카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1572년 톨레도 총독에 의해 투팍 아마루 1세가 쿠스코에서 처형을 당함으로써 굵고 짧았던 잉카 제국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잉카인들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지나간 잉카 제국의 화려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아련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깊고 흥미있는 잉카의 이야기로 다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